네, 첫 수업이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결함들이 있어가지고 매끄럽지 못했던 거 양해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등록 방법을 다뤘고요. 자, 3장으로 넘어가죠. 자, 41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공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토지의 표시 또 소유자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지적 공부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지적 공부에는 무엇이 등록되는지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과연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알아야 정확히 그 장부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공부하는데요. 여기서도 매년 이제 한두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3장에서 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시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먼저 지적 공부의 이제 의의와 종류가 나오는데요. 지적 공부의 의의와 관련돼서요. 우리 책에서는요. 이렇게 뭐 어려운 말로 되는데 4페이지를 보세요. 용어의 정의.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거는 쓸 때 좀 넓게 그냥 포괄적으로 적어놨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의 이제 정확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지적 공부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지적 공부의 개념이 있죠. 개념 4페이지 용어의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니까. 자, 지적 공부란 해서 지적 공부의 종류들이 나오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죠.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를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 이외에 공유지역명부,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하고, 즉, 지적 측량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대장 또는 도면을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7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장 그러면요. 한눈에 알아볼 때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로서 보통 대장은요.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를 말해요. 근데 토지의 표시 중에서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또 도면도 만들어지고 도면에는 이제 지적도 임야도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하고요. 근데 이 지적 공부 가로 읽어 보시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처음에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 전산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전산화된 이제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됐다는 것은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고 싶으면요. 지금은 동사무소 가서 토지대장 봅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 전산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념은 방금 보았으니까요. 다시 41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자, 지적 공부의 종류 그러면요. 거기 41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공부한 다음에 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가시적 지적 공부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종이라고 쓰시면 돼요. 종이.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우리는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고요. 근데 종이로 되어 있는 이 지적 공부들을 지금 다 전산화 시켰다고 했죠. 전산화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 처리 시스템 4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맨 이것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 되어 있죠.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러니까 불가시적이라는 것은 전산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됐다는 것은 전산화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그대로 전산화시켜 놓은 장부를 우리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전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 공부가요. 종이로 된 것이 있고 종이로 된 것들을 다시 전산화시켜 놓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적 공부로 봅니다. 넓게 보면 이것도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지적 공부. 우리 책에서는 양가로 2번 지적 공부 해가지고요. 이건 종이로 된 지적 공부를 말하고 우리 지적 공부는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총 8가지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우리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상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알 필요는 없어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전산화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등록상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다 그럼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고, 내가 궁금해하는 정보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됐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를 인터넷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화된 장부는요, 이걸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등록상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다시 41페이지 보시면요,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럼 7가지 중에요, 먼저 대장이 있는데요, 대장의 오른쪽에 종류를 보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대장에 한 가지를 더 집어넣었어요. 거기 세 번째 마지막 칸에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요, 대장으로 올려버리세요. 우리가 대장 그러면요,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대장이에요. 금전출납부 이런 것도 하나 대장이죠. 거기 숫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과 문자로 되어 있는 걸 구별해서 나눠놨는데 문자나 숫자나 다 대장이기 때문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화살표를 위로 올려가지고요, 대장에 포함시켜버리세요. 이것도 대장의 일종이다. 이래야 우리는 내용을 단순화시켜야 나중에 등록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요, 좀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대장에 5가지가 있어요.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대장은 이제 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는 장부가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으로 이제 2가지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하기 있으니까. 자,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고요. 임야들은 임야대장에 등록됐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 반드시 등록돼 있어요. 전 국토를 다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는 반드시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보기 위해서요, 만든 도면이 지적도라고 했죠.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모든 토지는 다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모든 토지는요, 다 임야도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장으로요, 기본적인 지적공부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 공유지역명부는 왜 발생했는지를 보죠. 만약에 어떤 토지가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A가 혼자 소유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토지대장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요, A, B, C, D 해가지고 총 20명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이기 때문에 이제 과세를 할 때요, 공유를 하고 있으면 지분들이 틀릴 수 있죠. 그러면 그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소유자 20명을 이제 다 등록하려고 하게 되면요, 토지대장 부피가 점점 커져 버리겠죠. 우리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토지의 표시지 소유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는요, 우리가 소유자를 정확히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등기부를 보는 거죠. 등기부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등기부, 권리에 관한 사항은요,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보면 되고, 토지대장이 지적공부는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려는 게 두 목적인데, 소유자 이렇게 20명을 기록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이 대장 페이지만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한눈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를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대장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 지분을 등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들어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요, 20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A 외 19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만 적어놓고요,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지 연명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별 지분을요, 토지대장에 다 집어넣다 보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이 부수적인 내용인 소유자 때문에 토지대장이 너무 부피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소유자를 기록을 하지만 2사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할 때는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연명부라는 장부로 따로 뽑아가지고 여기다 따로 기록하고 보고 싶은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도요, 공유지연명부를 볼 일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이 얼마냐, 그럼 정확히 보려면 등기부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등기부면. 공유전 명부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과세를 위해서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중요한 장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주일 경우에만 특별히 나오는 장부가 되겠죠. 만약 어떤 토지가 공유지가 아니면 이런 장부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공유지였을 때. 그 다음에 밑에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나 상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어떤 토지가 있고요. 위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예, 그러니까 열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이제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권리가 없으면 이거 철거해야 되니까 소유권으로 이제 대지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은요,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대지권 비율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권의 이제 이 토지가요, 어떤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토지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제 권리에 관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 이걸 다 적다 보니까 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적 공부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공시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것도 권리잖아요. 등기부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대지권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지 대지권 등록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토지의 정보이기 때문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이 대지권을 기록하다 보면 토지대장의 부피가 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만 발화해가지고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을 때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으로 빼버려가지고 여기다 따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만 바라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요, 모든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가 있을 경우에만 특별히 더 만들어지는 장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앞에서 면적할 때 잠깐 설명했죠. 전국에 한 10% 되는 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곳. 그런 곳에서는 좌표값까지 구한다는 거죠. 경계 좌표. 그래서 그 좌표값을 만약 구했을 경우는 그 좌표를 등록해 놓은 장부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요, 토지의 표시 중에 일종인데 그 좌표들은요, 만약 어떤 토지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표가 한 30개 있다고 해보죠. 그럼 좌표를요, 30개를 어떻습니까? 그건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대장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30개를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좌표는요, 좌표를 쭉 이렇게 좌표값을 적어놨다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좌표값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토지대장이 너무 또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보고 싶은 사람만 발화해가지고 토지대장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좌표는 따로 등록을 해놓고 보고 싶은 사람만 발화한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만 기록을 하고요. 좌표는 이쪽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경계는 도면으로 빼고, 경계는 모양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이제 지적 공부의 이제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요, 모든 토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전국의 한 10% 정도의 토지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대는 무조건 토지가 다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또 특별한 장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5가지가 있고요, 도면에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D장으로 뽑아버리세요. 숫자들도 D장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상 할 때는요, 이 7가지, 그러니까 D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의 종류별 그 등록상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지금은 인문 강의니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보는 법만 다룰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다루게 될 것이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장 중요한 장부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보는 법을 이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지적공부에 보존 공개했는데 이런 건 넘어가시고요. 지적공부는 중요하니까 잘 보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시고 쭉 넘기셔서요, 47페이지 보시면요, 지적공부의 종류별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들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함께 보면 됩니다. 다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등록되는 내용은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요, 우리가 등록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견본이 있어요. 우리 책에 50페이지의 견본이 있는데요,
이 견본을 보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들만 이해할 거예요. 그 의미들을 이해를 해야 왜 이것은 나중에 등록이 되고 이것은 왜 등록이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등록되는 내용이 하나하나 의미를 볼 텐데요. 자, 50페이지에 있는 토지대장은요, 토지대장 원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발급을 받을 때,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다든지 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어요. 대장들은요, 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토지대장이 다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원본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우리 책의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위에 보시면요, 토지대장 해가지고, 우리 먼저 책에 있는 내용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도면번호, 장번호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발급번호, 처리 시각, 발급자가 있죠. 이건 뭐예요? 발급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원본에는 이런 게 없겠죠. 원본에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 등록되는데 발급번호, 처리시각, 발급자 이런 것은 원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에 등록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요. 두 번째 그 장을 보시면요. 토지대장의 이제 견본이 있어요. 이 토지대장의 견본에요. 제가 그 임의로 집어넣었어요. 그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실제 토지가 아니에요. 제가 가상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임야대장도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하나하나 의미를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위에 보니까요. 이제 토지대장 해가지고요. 자, 왼쪽 하단을 보시면요. 이 토지의 소재가 나오죠. 행정구역이라고 했어요.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 이게 뭐 행정구역, 여기가 뭐예요? 소재가 되겠죠. 도시는 동, 시골은 리로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소재 옆에 이제 지번이 나오죠. 그러면 지번은 158번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158번지지, 만약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산, 7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대장이니까 산자가 없죠. 158번지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이 이렇게 알았고요. 그러면 의미는 우리가 아시고. 근데 옆에 보니까 고유번호라는 게 있죠. 이 고유번호라는 이제 의미를 기억하시는데요. 이 고유번호라는 것은요, 그 토지가 갖는 고유한 번호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다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는요,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10자리가 있는데요.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소재를 나타내요. 그러면 앞에 10자리는 이제 소재를요, 코드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몇 번, 경기도는 몇 번, 전라남도는 몇 번 이렇게 코드화를 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서울시 코드화를 시킨 다음에, 그럼 서울 안에 구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구마다 습니까? 강남구는 몇 번, 서초구는 몇 번, 이렇게 코드화를 시키고요. 그러면 서초구 안에 동이 여러 개가 있죠. 서초동, 방배동, 반표동. 그러면 그 동마다 또 코드 번호를 붙여요. 자, 이런 식으로요, 행정구역을요, 코드화 시켜서 10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행정구역 소재를 가지고 10자리의 코드 번호를 만들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서울은 코드 번호가 몇이고, 경기도는 코드 번호가 몇이고,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10자리로 소재,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와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들면 고유번호가 동일한 토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고유번호는 소재 지번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10자리는 소재를 가지고 번호를 만들고요. 그럼 뒤에 나오는요, 9자리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9자리 중에서 뒤에 8자리가 있어요. 8자리는요, 지번을 나타내요. 그럼 뒤에 8자리가 지번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 뒤에 8자리 중에서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내고요.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10,000번째 지번을 가진 토지는 없어요. 그러면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이에요. 자, 그러면 158번지면요. 이렇게 되겠죠. 본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0158. 부번 없으니까 0000. 만약에 이 토지가 158에 13번지면은 그 뒤에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0158에 00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번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고유번호를 보고 지번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맨 뒤에 4자리는 부번, 그 앞에 4자리는 본번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 한 자리가 있죠. 19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 자리가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까? 앞에 생년월일로 6자리를 만들고 뒤에 고유번호 7자리가 나오는데 7자리 첫 번째 글자는 뭐예요? 첫 번째 숫자는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구별하는 번호가 나오죠. 1이면 남자, 2면 여자. 2000년대에 태어난 애들은 3번이면 남자, 4번이면 여자예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앞에도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1번하고 2번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면요. 1이라고 적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2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을 나타낼 때요.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으면 산 158번지로 할 거 아니에요. 산에 해당하는 코드번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을 때는요. 여기가 2라고 해요. 2. 근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됐을 때는 1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넣었습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됐으니까 1이죠. 만약 여기가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이면 여기가 2로 시작되겠죠. 그리고 지번도 여기가 158번이 아니라 산 158이 되겠죠.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번 앞에 있는 한 자리는요.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임야대장이냐 토지대장이냐. 토지대장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고유번호 19자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앞에 10자리는 몰라도 뒤에 9자리는 읽을 수가 있죠. 이제 번호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요. 도면번호가 나옵니다. 도면번호. 그 도면번호는 뭘 나타내냐면요. 저기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가요. 굉장히 넓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적도 안에 다 집어넣지를 못해요. 지적도 규격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산면 송정리가요. 하나의 지적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16개의 지적도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16개. 이 정도 하죠. 16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도면마다 번호를 붙여놔요. 도면 페이지 번호. 이건 1호 도면,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도면, 5호 도면, 6호, 7호, 8호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송정리 다산면 송정리 158번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토지대장을 보고요. 토지 모양을 알고 싶으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도면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다산면 송정리에 도면이 1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16장 전부 펼쳐놓고요. 158번지를 찾으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요. 이 토지 158번지는 6호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 라고 적어놓으면 우리가 바로 6호 도면을 찾아가겠죠. 5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 토지는 5호 도면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5호 도면을 바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토지대장을 보고 도면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도면 번호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이나 리가 굉장히 넓으면요. 20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펼쳐놓고 숨은 그림 찾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호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여기가 이제 송정리예요. 송정리에 이 토지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호 도면을 찾아가서 보면은 바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도면을 찾아가겠죠. 도면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축척이 있죠. 우리가 도면에는요, 당연히 축척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얼마로 줄였느냐. 그럼 그 축척도요, 토지대장에는 등록을 해놔요. 토지대장에 축척도 등록합니다. 그래서 만약 축척이요, 우리가 뒤에서 축척의 종류를 배울 텐데요. 일반적인 농촌은 1200분의 1이에요. 도심 지역은요, 600분의 1이고요. 좀 더 확대를 하고요. 시골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산 이런 데들은요, 6000분의 1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축척이 크면 클수록 여기는 땅값이 비싼 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자세하게 했을 테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죠. 축척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습니까? 산골짜기라는 걸 의미하겠죠. 대충 이것을 또 짐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척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니까 이제 장번호가 있네요. 장번호. 그러면은 장번호의 앞에는요. 대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번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번호가 도면번호도 있고 고유번호도 있고 장번호도 있고 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유번호는 그 토지만 갖는 소재 지번을 가지고 고유한 번호고 도면은 이 토지가 등록되는 도면 위치를 나타내주는 번호가 되고요. 그러면 장번호는요. 대장 페이지 번호예요. 도면이 한 페이지로 안 돼 있으면 여러 페이지로 됐으면 도면 번호를 붙여놓겠죠. 그러면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이요. 토지대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158페이지를 보고 있는 8번지 대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장은요. 여기다 기록할 내용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한 페이지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유지원 명부 예를 들었는데요. 공유자가 두세 명이다. 그러면 한 페이지로 다 적을 수 있는데 공유자가 한 20명 돼요. 그럼 한 페이지로 다 기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기록하겠죠. 그러면 그 대장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토지대장을 딱 봤습니다. 토지대장을 봤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토지대장이 되는데 여기에요. 장번호가요. 3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 토지대장은 총 3장으로 구성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토지대장을 봤는데요. 도면번호를 아니 대장번호로 장번호를 봤더니 3의 2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하나가 더 있고 뒤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장으로 되어 있을 때요. 세 페이지로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페이지는 3의 1, 두 번째 페이지는 3의 2, 세 번째 페이지는 3의 3 이렇게 되겠죠.
만약 어떤 대장이요.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 토지도 있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두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2의 1, 하나는 2의 2 이렇게 쓰겠죠. 그럼 여기가 1의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전체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한 페이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대장은 이게 끝이라는 거죠. 이 토지에 대한 정보는 이게 끝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장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세 페이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번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내가 보는 것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또 의미하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장번호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도면 번호하고 장 번호하고 고유 번호를 구별할 수 있겠죠. 도면 페이지 번호는 도면 번호, 대장 페이지 번호는 장 번호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죠. 이제 밑으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소유자가 나오죠. 그럼 토지의 표시에서요. 여기 왼쪽에 이제 지목이 있고요. 그다음 면적이 있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도면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좌표는 경계점 좌편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토지 이동을 나타내요. 토지가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이동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으로 제일 먼저 토지 이동 사유 보시면요. 71년 8월 1일 날 신규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매립 준공을 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이때 발생해가지고 최초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등록이 되고 등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었다는 거죠. 면적은 100제곱미터. 그러면 우리 지목이에요. 01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지목의 코드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목이 28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 지목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1, 2, 3, 28번까지. 그러면 전답, 과손 이렇게 시작하니까 1번이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 번호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코드 번호는 알 필요 없고 전으로 100제곱미터 했다는 거죠. 근데 토지가 이제 또 이게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보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했고 그 밑에 보니까 1988년도 2월 2일 날요 분할이 되었대요. 158번지가 분할된 토지에 본번에 부번 1번을 붙였다는 거예요. 부함. 그러면 우리가 보죠. 원래는 158번지가 신규 등록이 됐는데 이때는 100제곱미터였는데 이것을 둘로 분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158번지 둘로 분할하면 하나는 158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뭘 사용해요? 부번을 사용한다고 했죠. 159번지를 써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58의 1번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분할돼 가지고 하나는 158의 1번지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58의 1번지 토지대장을 보고 있어요? 158번지 토지대장을 보고 있어요? 158번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158번지가 분할됐으니까 면적이 줄어들었겠죠.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60제곱미터로. 그러면 158의 1번지는 몇 제곱미터겠습니까? 40제곱미터겠죠. 줄어들어. 100에서 이제 이게 60이니까 이거는 40제곱미터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이제 이게 면적이 변경이 되죠. 158번지에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토지 이동이죠. 면적의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자, 면적의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 보고요. 오른쪽의 내용을 먼저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나오죠. 소유자가요. 1971년 7월 1일 날요. 7월 1일 날 그때 매립 준공을 했는데요. 이때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 국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국가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립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날은 7월 1일인데요. 그 이후에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날은 8월 1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립하자마자 바로 등록되는 거 아니죠. 시간적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립을 한 다음에 매립과 동시에 바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섰습니까? 이제 신규 등록을 한 달 있다가 8월 1일 했다는 거죠. 8월 1일.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가요. 이 토지를 팔았어요. 일반에 분양할 수도 있는 거죠. 분양을 매립을 한 다음에 자기 관리하기 힘들면 분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취득됐냐면요. 자, 80년 9월 1일 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죠. 이전됐을 때 누구한테 이전되느냐? 홍길동한테. 홍길동 위에 있는 것은 홍길동의 주민번호가 될 것이고 옆에는 홍길동의 주소가 됩니다.
주소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람의 주소를 쓸 때는요, 도루명 주소를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도루명 주소는요, 사람의 주소를 나타낼 때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토지를 표시할 때는요, 우리가 구주소라고 하는 동리, 그다음 번지수를 써요. 토지의 표시는 동리, 번지고, 사람의 주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도루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강남구 홍길동에 이제 취득했다가요, 또 이제 밑으로 보죠. 밑으로 보면은 토지의 표시부터 보면은요. 자, 그 이후에 또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대요. 9월 9일 날 지목이 변경됐대요. 지목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대가 8번째 있었어요. 대로 바뀌었다. 면적은 그대로인데 대로 지목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유들을 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14년 1월 3일 날요. 159번지하고 합병이 이루어졌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죠. 여기에 원래 158번지가 있었는데 둘로 분할이 돼가지고요. 이건 158에 1번지가 됐는데 요 밑에요. 159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8번지하고 159번지하고 합병이 이루어졌대요. 합병이 이루어졌으니까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거죠. 합병이라는 건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를 합하여 등록하는 걸 말해요. 그럼 158번지하고 159번지하고 합병이 이루어지면 지번으로습니까 하나만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158번지로 할 것이냐 159번지로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158번지하고 159번지를 합병했으니까 이것은 158번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158번지를 보고 있습니다. 합병을 했기 때문에요. 158번지 면적이 늘어났죠. 그럼 늘어났는데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80제곱미터로 늘어났으니까요. 20제곱미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59번지는 20제곱미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158번지를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표시대로 계속 이전이 되고요. 변경이 되고 이동이 발생하고요.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소유자들은요.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홍길동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됐대요. 5월 4일 날 2000년 소유권 이전됐다. 누구한테요? 전우치라는 애한테. 전우치한테. 주민번호하고 전우치의 주소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니까요. 전우치의 주소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주소가. 그러니까 소유자는 전우치 그대로고요. 주소만 바뀌었을 때 이것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요. 이게 토지대장을 보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될 텐데요. 주소가 바뀌면 습니까 변경된 주소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지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소 바뀐 내용도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도면이 궁금하면요. 도면 번호를 보고 바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도면을. 그러니까 도면을 다 발급받으려면요.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몇 호 도면이 있다는 걸 알면 도면 하나만 발급받으면 되니까요. 비용도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의미들을 봤어요. 그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토지 등급 같은 것도 등록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도 등록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없습니까? 과세의 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도 등록을 해요. 요새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는 토지를 다루고 있지만 집값들도였습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서 종부세 나가잖아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종부세가 늘어나고 지금 복잡하죠. 종부세 때문에. 자, 토지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죠.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대장을 만약에 떼보면 여러분이 집에 토지대장을 떼보면요. 대충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동일하게 등록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뭐가 등록되는지 그리고 등록되는 사항들에 대한 의미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등록되는 거 안 되는 건 따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공유지원명부가 있죠. 51페이지 우리 책에.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자합변동부는 개념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공유지원명부는요.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즉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 그 소유자별 지분을 적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장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공유지가 아니면은 공유지원명부는 만들지 않고 공유지였을 때 소유자별 지분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장부가 공유지연명부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대장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의 일종이에요. 대장의 일종. 이 정도만 보고요. 또 한 장을 넘기시면요. 53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대지권은 권리니까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먼저 기록이 되고
소유자별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부에 먼저 기록이 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옮겨 적는 거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등기부에 되어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보고 대지권의 사항을 옮겨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럼 이것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보니까요. 토지대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나와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대장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장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대장의 일종.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을 때만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요. 55페이지 보시면 도면해서 지적도 임야도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두 장을 넘기시면요. 58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이거는 좌표이기 때문에 토지 표시 일종이니까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좌표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빼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국에 한 10% 정도, 즉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던 곳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 책에는 5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데요. 비치 대상해 가지고요. 비치 대상.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딱 두 지역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요. 지적 확정 측량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지역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했던 지역, 즉 축척 변경을 했던 지역에서는 또 만들어요. 축척 변경도요. 뒤에서 이제 축척 변경을 공부하게 되니까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서도 좌표를, 그러니까 이때는요 다시 다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 토지들을.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그 토지들을 다시 측량을 해요. 다시 측량하는 김에 좌표값까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값이 구해져 있는 지역은 이 두 지역이고 전국의 한 10%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죠. 도면은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우리가 대충 읽을 줄 알았으면 이제는 도면은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에 55페이지 보시면요. 도면이 나와요. 도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다. 그림으로 그려진 경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지적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축척의 장렬에도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축척의 종류를 한번 잠깐 보죠. 자,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는데 축척이 달라요. 자, 그러면 축척의 종류가요. 한 두 번 최근에 나왔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 축척이 7종이 있는데 7종의 내용을요.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거 축척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천재 지적 공부는 일제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일제 때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요. 그때는 대부분 다 시골이었죠. 그럼 시골은요. 120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축척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제 때 1200분의 1 축척으로 도면을 만들었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200분의 1로 만들어요. 그때는 대부분 시골이었으니까 이제 1200분의 1로 만들었는데 도심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더 자세히 해야 되겠죠.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걸 2배를 확대를 시켜요. 2배를 확대시키니까 몇 분의 1이 돼요? 600분의 1이 되겠죠. 2배를 확대하니까. 2배로 커졌죠. 근데 시골 지역 중에서도 사람이 좀 적게 사는 지역이 있겠죠. 그럼 거기는 좀 자세히 할 필요 없으니까 2배를 더 축소를 시켜요. 이거보다 2배 축소시키니까 몇 분의 1이 돼요? 2400분의 1.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요. 사람이 거의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5배로 축소를 시켜버려요. 그럼 5배로 축소시키면 얼마가 돼요? 1200분의 1을 5배로 줄여버리니까요. 6000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12 곱하기 5는 6. 그렇죠? 그래서 600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6000분의 1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2배로 확대를 합니다. 2배로 확대하니까 몇 분의 1이 돼요?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2배, 2를 곱하면 30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200분의 1만 기억하면서 씁니까? 2배 확대했다가 2배 축소했다가 5배 축소했다가 2배 다시 확대. 그러면 일제 때는요. 5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5가지 축척을 사용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복잡해. 일본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데 축척을 1200분의 1을 하다 보니까요. 전자 면적적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하게 되면은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00분의 1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적게 나오겠죠. 근데 1200분의 1로 해놓다 보니까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요. 다시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요. 도시, 시골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 같은 걸 하죠. 바둑판처럼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기를 다시 다 측량을 하겠죠. 측량을 하면서요. 1200분의 1로 하게 되면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것을 보기 좋게 1000분의 1짜리를 만들어요.
1000분의 1은 소수점이 적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시골 지역은요, 1000분의 1짜리로 이제 도시,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1000분의 1을 만들어요. 그럼 도시는요, 이것도 600분의 1이잖아, 도심 지역에. 그러면 600분의 1인데 또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측량을 할 때는요, 이것도 소수점 적게 나오게 해요. 500분의 1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1200분의 1로 있던 것을 1000분의 1로, 600분의 1로 있던 것을 500분의 1로. 이러면 소수점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 손으로요, 1000분의 1짜리하고 이제 500분의 1짜리가 또 만들어져요. 농어촌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총 측량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7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7가지를요,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200분의 1 하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의 축척이 다 정해지고요. 그러면 지적도에서는요, 7가지 축척을 다 사용하는데 임야도는요, 자세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야도는요, 6000분의 3000분의 2만 사용해요. 임야도 축척은 2개가 있고 지적도 축척은 7가지가 있게 돼요. 축척의 종류가 최근에 이제 2번 나오는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1200분의 1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일제 때 만들 때 1200분의 1로 만들어졌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축척이 이제 파생돼 가지고 이렇게 7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면의 등록 사항인데 이것은 도면의 그 견본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도면의 견본을 보면서 우리는 의미만 일단 도면을 볼 줄 알자. 그래서 도면의 의미를 좀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요, 지적도 견본이 나옵니다. 지적도 견본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임야도 견본이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요, 자, 지적도를 보면은요, 그러면 지적도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우리가 축소를 해서 이게 곡선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직선으로. 근데 직선으로 돼 있는 것을 너무 축소를 해버리다 보니까 지적도는요, 실제로는 가로 40, 세로 30으로 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너무 축소를 해버리니까 이것이 곡선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조금씩 다 직선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17번째 지목이 답이고 여기는 14번째 지목이 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452번지 도루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기 454의 9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국어예요. 국어. 그럼 여기는 개천이 하나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목을 표시하는 방법이요. 도면에는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지목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테니까 이렇게 집어나고 지목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오른쪽에는, 여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가 한 필지냐? 그건 아니에요. 한 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오른쪽에 거의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산이라고 돼 있어. 산, 여기. 산. 좀 자세히 나오는, 이쪽으로 빼가지고 해야 되겠네. 이게 산이에요. 산. 산자예요. 산. 가로해가지고 산. 그러면 이렇게 산, 가로 열고 산해 때 있다, 산으로 돼 있으면 이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여러 필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적도에 관한 사,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만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니까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는 임야도의 이제 견본이 있죠. 임야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임야도니까 산 1번지 지목 2. 여기는 산 2번지. 임야도니까 어떻습니까? 집어는 숫자 앞에다 산자를 붙였죠. 그럼 왼쪽에는 텅 비었잖아요. 그럼 왼쪽은 무슨 의미예요? 왼쪽은 텅 비었다는 건 전체가 한 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면이었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두 장을 봐야 돼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론화를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축척이 달라요. 축척이 다르니까 접합을 못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론화 시키려면요, 임야도에 있는 토지들을 전부 다 측량을 해서 1200분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싸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이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 되는데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 언젠간 이론화를 시켜야 되지만은 아직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임야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하고요,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자, 넘기시면 또 하나의 도면이 하나 있어요. 58페이지 보시면. 이 도면은 뭐냐면요. 이 도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쓰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지적도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보니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도면도 만들면서요, 이 측량하는 김에 좌표값까지 구했다는 거예요.
그 좌표값까지 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측량을 할 때 좌표를 대입해서 측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것에요. 토지대장 뒷면에 보시면요. 예, 경계점 좌표노포 시행적의 도면 지적도의 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지 말고요. 그냥 보고 이해하시라고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설명드려요.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 임의하다고 경계점 좌표노포 시행적의 지적도는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차이가 있고 나머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노포 시행적의 지적도를 가지고요. 이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에 하나하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 책에 있는 것들을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맨 앞에 여기 보시면요.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이 이 지적도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시 무슨 동 지적도라고 했으니까 이 토지들은요. 다 무슨 시 무슨 동에 있는 토지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명 안에 없습니까? 이 토지들의 소재가 나와 있는 거죠. 동이나 리가 소재죠. 그러니까 소재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요. 가로 열고 좌표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지적, 일반적인 지적도 임의하되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책에서도 파란색으로 되는데요. 이 좌표는요. 이 토지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배도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지적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좌표라고 써있지 않으면요. 일반적인 지적도를 말하는 것이고 좌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배도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지적도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제명 옆에 이렇게 좌표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적도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적도는 경계점 좌표 옆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좌표값이 없는 지역의 지적도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서는요. 경계점 좌표 높고 시행적의 지적도는 제명 옆에, 제명 끝에 수치라고 적는다.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워낙 쉬워요.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두세 번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너무 쉬우니까요. 말을 조금씩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함정에 빠지면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좌표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특징으로요. 오른쪽 아래 보니까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이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도면으로 절대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에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요. 앞에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없습니까? 좌표가 없죠. 좌표가 없으니까 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측량해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들은요. 좌표가 구해져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가 구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도면 위에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지 말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그 좌표를 대입해서 측량을 해야 되지 절대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 이게 적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라는 말하고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으면 이것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특히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일반 지적도에는 없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죠. 자, 20장 중 제 8호라는 것은요. 이 무슨 시 무슨 동이요. 총 20장의 지적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20장의 지적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8호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면 번호죠. 이 도면의 번호. 이거는 8호 도면이다. 자, 그러면 8호 도면이다 그랬는데 위에 보시면 이 도면 번호는요. 도면에는 당연히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겠지만 대장에도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토지대장,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니까 당연히 도면 페이지 번호를 적을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요. 토지대장을 보고 바로 지적도를 찾아가도록 토지대장에도 도면 번호를 붙여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73의 2번지에 만약에 토지대장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요. 이 토지대장에는요. 이 토지는 8호 도면에 있다고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였습니까? 이 토지대장을 보다가 바로 8호 도면을 찾아갈 테니까.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뒀습니까?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놔요. 그래 바로 찾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토지대장에 도면번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번호를 붙여놓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도면번호가 있는데 바로 이 도면번호가 바로 이 도면번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총 20장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내가 8호 도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총 20장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의 내용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른쪽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나머지 19장을 전부 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고 싶으면요. 바로 그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왼쪽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맨 왼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있죠. 그림이. 우리 이거 유인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여기 8호 도면이니까 가운데가 8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9호 도면. 아래를 보고 싶으면 몇 호 도면을 찾아가라고요? 13호 도면. 그래서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네, 색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인편 이런 게 이제 찾아가기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라는 거죠. 색인도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이 다 끝나고 오른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축척이 나와 있죠. 축척.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은 어떻습니까? 다 500분의 1로 한다는 거죠. 500분의 1. 그래서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이제 축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위에는 다 끝났고요. 여기 이 도면에 외곽선이 있죠. 도면의 외곽선, 줄여가지고 그것을 도곽선이라고 해요. 도면의 외곽선. 그러면 도곽선을 보면은요. 오른쪽 위에하고 왼쪽 아래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도곽선에 붙어 있는 숫자라 그래서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도곽선 수치. 그럼 이 도곽선 수치는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도면을 만들 때는요.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통해서 전국을 도면을 만들어야 되지 도면이 서로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도면을 만들 때는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도면으로 이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요. 그럼 거리는요. 여기는 미터가 기준이에요. 다 미터예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제 미터가 기준인데 그러면 이 숫자는 뭘 나타내냐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 거리는 없습니까? 그러면 축척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숫자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제 거리를 바로 알 수 있으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가 되겠구나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숫자들은요. 이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 특정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여기는 11만 4,200m고요. 저기는 11만 4,000m예요. 11만 4,000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라는 거예요?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11만 4,200m에서 11만 4,000을 빼면 어떻게 돼요? 2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200m다.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충 몇 메타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럼 위에서 아래까지는 실제 거리는 몇 메타라는 거예요? 앞에 세 자리는 동일해요. 152m잖아요. 152 빼기 0, 152m. 그래서 실제 거리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숫자예요. 이게 도곽선 수치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는 이 경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야?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경계. 우리가 도면에 등록되는 이 선, 직선으로 그어진 이 선을 경계라고 했죠. 그럼 경계는요, 우리가 지금 깊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0.1mm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적도도 0.1mm로 아주 세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전자면적 지정기로 측정을 할 때 오차가 적게 나오게 되겠죠. 물론 경계점 좌표노포 시행지역은 좌표를 대입하겠지만은 만약에 일반적인 지적도 같은 경우는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오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얇게요. 0.1mm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72의 2 대 이렇게 있죠. 그럼 72의 2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게 지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는 지목을 나타내요. 지목이요. 한자들로만 씁니다. 지목을 이제 부호로 한자들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지목의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고 안에는 지번하고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요. 우리 도면에요. 소유자가 등록되느냐 해가지고요. 소유자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안에는 지번하고 지목만 등록된다. 그리고 여기에 고유번호요. 고유번호는 19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19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는 뒤에서 보겠지만요. 고유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을 해요. 여기는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유번호 이런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여기다 기록하느냐. 여기는 지번하고 지목만 들어간다고 했죠. 면적도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은 어디다 기록하냐면 우리가 아까 토지대장의 면적을 기록했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측정은요. 경계점 좌표노포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요. 그럼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되 그 면적은 도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장에 기록하고요. 경계점 좌표노포 시행지역에 있어서는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그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고 나서 그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도면의 면적까지 다 등록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우리가 도면에 일반적인 도면이 58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안에 뭐 면적 집어넣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고 지목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계점 좌표등본 시행지역의 도면에는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 앞에 있는 도면은 없는 내용이죠. 숫자들이 있어요. 12.5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뭘 나타내냐면요, 이게 미터가 단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12.5일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51m라는 거예요. 그러면 12.51m니까 우리가 센티미터로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m 51cm라는 거예요. 센티미터 단위까지 거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좌표로 쓰면 대입하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본 시행지역에서는 이 좌표 값이 있기 때문에요,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에서는 좌표가 없기 때문에 좌표의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요, 일반적인 지적도도 일반적으로 다 등록되지만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세 가지요. 제명 옆에 좌표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 다음에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세 가지는요, 경계점 좌표등본 시행지역에 지적됐으면 특히 추가되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도면에도 다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경계점 좌표등본 시행지역에서만 있는 세 가지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그럼 여기 도면을 보고 대충 우리가 읽을 수는 있는 거죠. 어떤 도면을 봐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른쪽 여기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6, 동그라미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여기 최근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측량을 했겠죠. 그럼 우리가 측량을 할 때는요,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정해놓는다고 했죠. 그 기준점에서 광선 쏴가지고 측량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측량의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측량 기준점. 그래서 측량 기준점들이요,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기준점들, 이런 것들도 등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측량을 의뢰하면요, 측량하는 사람은 먼저 도면부터 보는 거예요. 도면도 봐가지고 습니까? 이렇게 근처에 측량 기준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바로 측량을 하면 돼요. 근데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그럼 지적 기준점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요, 도면에는요, 지적 기준점들도 이렇게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인 지적 기준점도 등록을 해 놓습니다. 이 지적 측량에 대한 기준점은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 모습 같은 거, 사진 같은 것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적 기준점 위치도 등록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자, 도면에는요, 이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선이 그어져 있죠. 근데 실제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실제 토지. 여기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실제 토지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실제 토지는 선 없잖아요. 선이 없어요. 실제 토지는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딘지 서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아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겠죠. 그럼 이때 이것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면을 직접 들고 와서 측량을 하면 돼요. 등록할 때 그 측량 방법과 동일하게 다시 복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의 경계는 여기다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말뚝 박아놓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경계 복원.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 그래서 이제 말뚝, 너희 싸우지 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야. 이 측량을 뭘 보고 하겠어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말뚝만 박아놨었습니까? 여기다 줄을 그어 놓지는 않죠. 줄을 그어줬어요. 그래서 경계를 알았어요.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에다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바닥 부분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을이 와서 여기서 딱 보니까요, 내 토지를 이 건물이 넘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뭐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선이 그어졌지 않다 보니까 이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발코니가 내 땅을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이것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도면을 들고 옵니다. 도면을 들고 와서 한 사람은 여기서 서가지고 쭉 보고, 한 사람은요, 건물 앞에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에 쭉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이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측량을 해요. 측량을 했더니요, 이게 안 넘어갔어요. 이렇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으면요, 안 넘어갔습니다라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안 넘어갔으면은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정확히 이것을요, 표시를 해가지고, 제도를 해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놔요. 또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딱 봤더니 이만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거 남의 토지 넘어왔으니까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철거하면 건물 전부를 철거해야 되겠죠.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를 사야죠. 자기가. 토지를 사서 자기 토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 토지가요, 시가가 보통 한 2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래서 을한테 팔라고 해요. 그때 을이라는 사람이 없습니까? 3억을 달라고 해요. 안 그러면 철거하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없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 형식으로 3억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철거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요. 뭐 5억을 달라고 해요. 그럼 5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는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고 5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을 남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 이제 그 법정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적당한 수준으로요 이제 합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가 2억이면 한 2억 5천 정도로 합의를 보고. 이게 이제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시가는 2억 정도만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5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억을 못 주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습니까?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철거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져버리면요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기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질 수 있어요. 고난을 남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져버리면은 내가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살떨리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럼 이 건물을 그냥 다 철거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토지 들어왔는데요 시가대로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면 을이 또 좀 그렇잖아요. 원래 내 토지인데 시가 받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요 소송에서 이제 철거 청구 소송 들어가면요 법원에서 판사가요 적당히 조정을 시켜요. 시가가 2억이니까 그냥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로 해가지고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적용을 합니다. 조정을 해요. 근데 조정을 하는데 2억 5천 정도로 합의 바라고 조정을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3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조정을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얘는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요 법원에서 얘 패소 판결을 때려버려요. 판사 말을 안 듣는 거죠. 판사가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합의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뭐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패소. 근데 만약에 2억 5천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은 합의를, 그러니까 알았다. 2억 5천만 받겠다고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2억 5천 못 주겠다. 2억밖에 못 주겠다라고 버팁니다.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사는 이 사람 패소시켜버려요. 판사 말을 안 듣잖아요. 법원에서는요. 이거 누가 승소하느냐 않았습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고난을 남용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고난을 남용하는 거냐. 원래 내 건데 내가 얼마를 받아야 고난을 남용하는 것이고 얼마까지 받으면 고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가게 되면요. 소송의 승소냐 패소냐는 아무도 몰라요. 판사 마음이니까. 법이라는 것이요. 고난을 남용했다고 하면 남용한 거고 안 했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이제 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원에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요. 만약에 법원에서요. 하게 되면 합의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서 조정을 만약에 판사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안 받아주면요. 그 사람 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판사들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싸우게 되면요. 이게 조정이 안 되면요. 조정이 되면 간단히 조서만 작성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화의조사하고 끝났는데요. 한 사람이 끝까지 이 사람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게 되면요. 이 사람 패소를 시켜버릴 거 아니에요. 패소가 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항소를 해요. 패소 판결하면 당연히 없습니까? 항소를 해가지고 또 다투는 거예요. 2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다투고 여기서도 졌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 피곤하겠죠. 밑에서 끝나면 좋은 것인데 최소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법원에서는요. 자꾸 어떻습니까? 분쟁을 조정으로 끝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조정이 되면 없으면 여기서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조서만 작성 끝나버리니까 위로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자꾸 조정으로 유도를 시켜요.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잘하면요. 그만큼 대법원으로 사건이 안 올라왔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승진 케이스로 하고요. 조정이 하나도 없고 끝까지 가가지고 승소 패소 판결로 끝내면은요. 이렇게 뭐 끝까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인사를 불이익을 주겠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도 다 사람 사는 사람이니까 정이고 뭐가 없어. 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승진하려면 무조건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정안을 냈는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사람 거부를 하게 돼가지고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끝까지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승진을 못하게 되잖아요. 얘 때문에. 당연히 패소를 하겠죠. 그렇죠? 얘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패소. 얘가 조정을 거부하면 얘한테 패소 때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제 유능한 변호사, 정관 변호사 뭐 이런 사람을 선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이 도면에는요, 이것만 설명해서 도면에는요. 그래서 아까
건물의 위치를 측량하는 것, 건물이 그 경계를 넘어서냐 넘어서지 않느냐 측량하는 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해요. 그럼 지적 현황 측량을 했으면요, 나중에 또 소유자들끼리 분쟁이 생길 일을 대비해서 정확히 제도해 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있어요. 그럼 이만큼 안 넘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넘어갔으면 얼마나 넘어갔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만약 넘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철거하라고 나올 테니까 얼른 물건 팔고 도망가겠죠. 사람은 모르게 얼른 팔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새서 들어온 사람 없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철거 문제가 소송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소유자들을 위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표시를 한다는 거죠. 넘어갔으면 얼마 넘어갔고 안 넘어갔으면 얼마 안 넘어갔는지를 도면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요, 이런 것들도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여기도 건물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건물들은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측량을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건물이나 구조물의 위치까지 등록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면에 등록된 사항은 오르면 나눠주는 유인물, 그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에 등록됩니까? 안 됩니까?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으로 나열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요, 앞으로 5번 이상은 보게 될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반복한다고 했죠. 그러면 5번 이상 보게 되면요, 도면을 연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게 돼요. 연상을 통해서. 그래서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을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5번 이상은 보게 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을 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뒤에 있는 내용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